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손희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김보라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벌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개봉 83일차더라고요. 네. 관객과의 대화 몇 번 하셨어요? 해외까지 합치면 네. 100번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처음에 이거 준비하면서 뭔가 나만의 신박한 질문을 할 네, 것이야 나는 강박에 쌓여서 이것저것 막 쳤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 질문 되게 많이 받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요. 정말 드디어 뵙네요. 네, 너무 반가워요. 네, 예전에 그 유학 가시기 전에 토론대학교 영화과에서 공부하실 때 잠깐 스치듯이 한번 뵙고 그 이후로는 어느 순간부터 쭉 팬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인분이 되게 희정님의 손희정 평론가님의 지인분이랑 또 겹쳐가지고 항상 옆에서 너무 멋진 분 하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만나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팬층 쭉 일때 리코더 시험 졸업 작품 텀블벅 올리셨을 때 리코더 시험에도 참여하고 맞다. 네. 맞다. 맞아요. 배면 그 얘기 해야지. 맞아요. 혹시 본명으로 하셨어요? 네, 본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인생 크레딧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이. 왜 저는 못 봤죠, 제 이름을? 다 넣었는데? 제가 사진 살펴보는데. 근데 그때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건 주변에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굉장히 그 텀블벅을 지지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분들이랑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벌써 이거 되게 기뻐하고 있고요. 약간 웃겨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진지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터뷰 나갈 때 너무 웃기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면 너무 반갑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리코더 시험에서 벌새가 나올 때까지 그 과정에서 패치님 김보라는 저한테 명상과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그만두시고 명상 쪽으로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기간에 명상, 운동 왜 이렇게 심취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지. 왜냐면 제가 요즘에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해서 막 법문차절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불교서적 추천해달라는 페이스북 글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거 보면 되게 막 간섭해서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제가 아는 막 책을 다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 좀 TMI이긴 한데 저 인도 가서 영상 트레이너 자격증 따고 그랬었어요. 좀 저 되게 진지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12월에도 가거든요. 인도로 또 항상 가는 그 센터가 있는데 되게 저한테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유는 벌새 그 인터뷰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정신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명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살면서 그 제정신을 유지한다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나대로 산다는 게 실은 진짜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명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특히 벌새 때는 이 그러니까 기한을 알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계속 하다 보니 마음 챙김이 특히나 필요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이야 만들어져서 벌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그때만 해도 무슨 영화를 저렇게 오래 만드나 다들 저거 진짜 만들어지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스스로가 되게 수련을 하는 게 되게 필요했었어요. 네. 뭔가 벌새 활동 끝나시면 뭔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한번 모셔가지고 명상법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그렇게 이제 벌새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힘드셨었던 어떤
과정들 속에서 감독님 목소리가 영화에 나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혹시 관객분들 아예 벌떼당 분들 오셔갖고 두 번이요. 캐치하신 분 계세요? 영화에 감독님 목소리 두 번 나오거든요. 네. 아, 손 드셨어요. 어디 나오시나요? 간호사 분하고 그다음에 새학문 선생님 목소리인데요. 왜 출연하셨나요? 이거 다 제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또 이제 벌새 준비하면서 마음이 심란했을 때 점을 보러 갔었어요. 사실 벌새 때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대학원 유학 가기 전에도 정말 가고 싶은 학교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되게 예술 실험적 성향이 강한 학교, 하나는 이제 제가 나왔던 그 학교인데 너무 고민이 돼서 또 그때도 점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사실 그거를 믿냐 안 믿냐는 약간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갔더니 제 목소리, 제 얼굴이 나와야 된대요. 영화가 잘 되려면. 네. 근데 얼굴이 나오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로 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독창적인 질문을 찾아 헤매다가 포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이것만은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다 싶었었던 것은 부모님 두 분이서 막 싸우고 난 다음에 고단을 되게 사이좋게 앉아서 TV를 보세요. 근데 그 TV에 이상은 씨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한테 이상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선희, 이상은 엠버거든요. 어떤 키와 아이콘의 흐름 안에서 이상은을 넣으신 것인가. 근데 그게 실은 혹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상은 가수님이 저희 거 영화에 콜라보 노래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거를. 근데 실은 그거는 이것도 새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군요. 아니 네. 그 가수분이 여쭤봐 주셨는데 이상은님께서 근데 엄청난 의도를 했던 건 아니고 저희 연출부 친구들이 그 시대에 TV 자료 화면들을 되게 많이 가져왔었어요. 시간대별로, 종류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뉴스 아니면 뭐 코미디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때가 시간대상으로 약간 그 오전 정도이고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실제로 틀어졌던 TV 자료들을 찾다 보니 이제 그걸로 좁혀들어진 거죠. 근데 저 이상은님의 목소리 나오는데 워낙 시대의 아이콘이었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연출부들이 뽑아온 자료 중에 있었던 자료였어서 엄청난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데 이번에 콜라보를 하게 되면서 역시 뭔가 이런 동시성의 법칙 같은 게 있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아, 그게 사실은 엄청난 고증 안에서 나왔었던 선택이었던 것이군요. 저는 사실 궁금한 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이런 아주 그 시대 94년을 특정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사건 말고 그렇다면 영화 안에서는 어떤 작은 요소들에서 94년이라는 걸 구현하려고 노력하셨는가 이런 건 좀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편의 은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시면서 그 시대를 특정하긴 했지만 이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이미지와 감정들을 만들려고 하고 싶진 않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서서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94년을 그러면 특정하기 위한 다른 어떤 요소들은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94년의 시대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너무 또 도드라지진 않길 바랬었어요. 왜냐면 그 드라마도 이미 나왔었고 그런 깨알같은 소품의 재미를 찾는 드라마나 영화로 소비되지는 않길 바랬었거든요. 벌새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시성,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음악도 그 전자음악을 썼고 굉장히 클래시컬한 느낌이 나면서도 현대적인 전자음악을 써서 이 시대극과 현대성을 좀 같이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충돌 같은 게 있으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고 근데 물론 이거를 시대극인데 그거를 다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증은 정말 철저히 했어요.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 나오는 뉴스 이런 것들도 시대를 딱 맞춰서 이때쯤에 이 뉴스 더위 관련 뉴스라던가 뭐 뉴스가 가끔씩 나올 때도 지금이 영화 속에서 몇 월이니까 이 뉴스 이런 식으로 고증은 철저히 했지만
뭐 소품으로 재미를 보자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어떤 하이라이트가 되는 소품들은 좀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은희가 메고 다니는 노란색 베네통 가방 그리고 은희의 소품인 리치코 런던 그 노트라던가 아니면 지숙이가 입고 다니는 캘빈 클라인 티셔츠 그냥 그 정도로 좀 아이 캐릭터의 성격에도 좀 부합하고 그리고 그 시대성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정도 그런 거를 하려고 했어요. 혹은 뭐 성수대교에 그 세 명이 그 다리를 보러 갈 때 좀 청청 패션이 있고 이런데 그냥 그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튀게 막 소품 찾는데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는 거는 오히려 영화를 주객이 전도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좀 지양을 했었어요. 네. 사실 뭐 기생충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영화 그러니까 의미를 느끼기 이전에 뭐 예컨대 짜파구리가 무슨 의미인가 분석하고 막 이런데 너무 사실 뭐랄까 신경을 쓰게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요즘 디테일에 좀 고민이 많거든요. 네, 감독님 그 설명 들으니까 굉장히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이 영화 이제 요번에 오늘 집이하러 오기 전에 리코더 시험을 이제 챙겨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리코더 시험이라고 하는 작품을 말하자면 벌새의 프리퀄이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벌새 유니버스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제일 인상 깊은 것은 오프닝 장면에서 벌새도 어머니와 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리코더 시험은 리코더 수업을 하는 날 은희가 이제 리코더를 집에서 안 들고 와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리코더를 좀 가져다 주세요라고 하는데 안 갖다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독님 한 인터뷰에서 딸과 엄마 사이 심연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 장면들을 풀어내시는데 그렇게 딸과 엄마 사이의 어떤 그러니까 심연 같은 것들을 표현하시는 것이 감독님 작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자라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모성 이데올로기가 되게 신화이고 사실은 그런 진짜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완벽한 엄마 항상 희생한 엄마는 없는 거죠 실은. 근데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항상 우리 엄마는 부족한 거예요. 모두의 엄마는 사실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항상 엄마와 딸의 관계는 굉장히 죄의식이 막 적절된 굉장히 끈적끈적한 관계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뭔가 소원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그 모녀관계라는 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뭐랄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영화 안에서도 그렇고 벌새에서도 그렇고 리코더 시험에서도 그렇고 아이한테 막 목을 매는 그런 엄마의 모습은 그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삶의 그런 고독과 심연에 빠져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거기에 어떤 식의 가치 판단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로 인해 이 아이가 이런 거야가 아니라 이 엄마의 삶이 있고 또 이 아이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는데 이 엄마도 기대하는 것이 자기가 줄 수 없는 걸 기대하고 사실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요구받아주잖아요 엄마들은. 그리고 은희는 어쨌든 그 세계에 살아가니까 어떤 식의 환상이 항상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환상과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간극이나 충돌 거기서 오는 절망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녀관계는 특히. 그래서 벌새에서는 그 지점들을 좀 다뤄보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 절대로 가다할 수 없는 이상향 사실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뛰어가고 두드리지만 사실은 없는 그 이상향들을 그리고 싶었고 이상향에서 오는 절망을 그리고 싶었고 그게 오프닝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 혹은 엄마를 막 부르는 장면. 그런데 이제 사실 현실적인 거는 이제 엄마가 그래도 결국 감자전을 해준단 말이죠. 애들 도시락도 3개나 싸주고 사실 그것만으로 저는 은희가 나중에 한 20년 흐르면 내가 왜 그런 엄마에게 왜 그렇게 외로움을 느꼈을까 막 그렇게 딱 깨닫는 순간이 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엄청난 노동 자체가 선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근데 당신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 지점들이 되게 흥미로워서 그렇게 다루고 싶었고 나중에 엄마가 은희를 굉장히 깊게 응시하는 그 응시의 시선이 있는데 또 은희는 그걸 못 봐요. 밤저녁 열심히 먹느라고 그런 교차되는 지점 같은 거에서 영화가 약간의 희망의 단초를 보여주면서 끝나는 관계로 그리고 싶었고 리코더션 같은 경우에 오프닝에서 엄마가 사실 리코더를 안 갖다 주시고 아이가 벌을 서는 그런 체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식의 손 들고 있는 그 벌의 이미지에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 씬도 사실은 엄마는 아이한테 리코더를 갖다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아이의 리코더를 갖다 줘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는 그게 엄마에게 요구되어지는 건데 사실 엄마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다른 엄마들 다 그걸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오는 절망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상황은 되게 맞는 거고 이 사람 바쁘니까 갖다 줄 수 없는 게 맞고 이 사람은 근데 그 기대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리고 얘는 어쨌든 이 세계가 이런 식으로 고안이 되어져 있다 보니 계속해서 다른 엄마와 비교하면서 여기서 절망을 느낄 건데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사실 가해자는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 담담하게 그리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벌새라는 영화에서 너무 황당한 대사인데 영화를 의외로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대사는 너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야 라는 진짜 뭐 선생님이 왜 저래 뭐 이런 생각드는 대사기는 하지만 그게 저한테 되게 와닿았었던 건 죽어간다는 의미에서 와닿았다기보다는 사실 엄청난 상실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 상실의 근원에 엄마에 대한 어떤 결핍, 그러니까 절대 치워질 수 없는 어떤 아쉬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어머니가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희의 기대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영화에서 그려진 여러 가지 상실들, 그 여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 그 다양한 관계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진짜 상실이었다기보다는 어떤 기대의 어긋남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좀 되게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인간이 어쨌든 계속 숙명적으로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벌새에서는 쉽게 엄마와의 관계에서의 심연으로 그려졌지만 사실은 이거 좀 복잡하게 막 너무 우주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명상을 했던 이유도 아주 많은 것들이 삶에서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제가 어떤 식의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러니까 어떤 이것만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했던 것들이 내 삶에 와도 항상 그리움이 있었고 그게 이제 영적인 그리움, 영적인 고독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배우면서 영적인 어떤 외로움, 절망 이런 단어를 배웠을 때 진짜 뭔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식의 결핍 같은 게 있다는 거죠.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라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욕망 같은 걸 현실적인 욕망 같은 돈을 번다거나 그런 식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채워져도 여전히 우리에게 결핍되는 거는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남은 게 영적인 충족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공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명상하는 사람을 두고 쟤는 뭐 돈도 있고 여유 있고 등 따스우니까 명상한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LA의 부자들이 명상에 심취하는 그런 걸 보고 근데 사실 그 비판이 일견 맞지만 또 하나는 생각을 해보면 프레임을 바꿔 생각해보면 다 가졌는데도 저렇게 명상을 해야만 한다면 이걸 가지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현실적 욕망, 뭐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쫓는 건데 이거를 충족해도 외롭고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것이 채워졌을 때 이제 명상을 또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정말 채워지지 않는 영적 어떤 연결감? 이것이 사실 저는 가장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향하는 어떤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너무 길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 그래서 벌스에서 엄마의 관계로 그러니까 상징되는 그 시면은 사실은 제가 만약에 좀 더 성숙한 영화인이 돼서 다음 영화를 만든다면 그 영적 고독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정말 가다할 수 없는 그 상실과 시면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되게 탐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은희가 계속해서 겪는 관계의 상실 같은 것도 그 프레임에서 보면은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이 있고 만약에 은희가 그러면 지환이랑 뭐 혹은 유리랑 맺어져서 그게 완벽한 행복으로 끝나냐라고 묻는다.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말로 나를 충족하게 하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저는 그것이 영적인 연결감? 근데 이것은 타자가 줄 수 없는 건 거죠. 신과의 연결감 혹은 어떤 우주적인 어떤 에너지와의 연결감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지점은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너무 광대한 그런 주제라서 저는 다음 한 세 번째 영화쯤 내가 되게 성숙해졌을 때 이걸 정말 다루고 싶고 그리고 이거의 장르는 SF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벌스에서는 현실적인 언어,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언어로서 이 상실감, 인간이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상실감을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데 쉬운 언어로 좀 더 나아간 이 고민을 어떤 언어로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크고 사실 기대도 큰 것 같아요. 예, 항상 고민하던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어 벌새가 잘 됐는데 이제 어쨌든 영화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행복해라고 한다면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어떤 식의 결핍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계속 묻는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 그거는 영적인 연결감이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더라고요. 네. 뭔가 저는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설명하지 못한 어떤 기분이 뭐였냐면 미장센이 엄청나게 꽉 짜여져 있는 영화인데 그렇게 화면이 풍부하다고 계속 되게 쓸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선가 영화 언어에서 이런 식의 이제 영적인 공허함에 대한 추구가 좀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포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보면 보일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은 저는 감독님 혹시 82년생 김지영 보셨어요? 못 보셨죠?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관객들께서 상상해보시면 좋을 텐데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저는 은희 어머니 생각이 잠깐 났어요. 은희가 30살이 됐을 때 저런 김지영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은희의 어머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지영의 어머니는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라라고 이야기한 어떤 신화적인 모성을 보여준다면 은희 어머니는 사뭇 다르게 행동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만약에 은희가 지영이처럼 결혼을 해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상황이면요. 은희 어머니는 결혼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네. 그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애가 했다. 그래서 힘들어한다 하면은 물론 당연히 걱정해주고 그렇긴 한데 또 너의 선택에서 오는 어떤 네 몫의 것이 있구나라는 포지션도 있지 않았을까?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2019년에 사실 관객단이 굉장히 신나는 해여서 특히 이제 여성 영화를 기획해서 관객단이 굉장히 신나는 해였고 그래서 여러 편의 여성 감독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저한테 좀 흥미로운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람피는 아버지의 등장이거든요. 이병미 감독, 윤가은 감독, 김보라 감독님 작품들에서 바람피는 아버지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경험적인 사실 때문에 꼭 등장한다기보다는 바람을 피우는 아버지라는 표상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저도 그게 되게 진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어렵네요. 그거. 네, 어려워요. 근데 그 엄마가 대응하는 방식은 좀 진부하지 않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누구야?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 영화에는. 그래서 그런 진부한 상황은 벌어지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일이 이성의 결혼제도 안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걸 저는 많이 목격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럼 왜 제도 안에 들어갈까라는 의문도 가진 적이 있었고, 근데 그러면 그런 균열들이 그 제도 안에 있는데, 마치 지숙이가 말한 것처럼 붙박이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냥 그걸 담담하게 지켜보고 싶었는데, 무슨 아침 드라마처럼 엄마가 그거를 캐 묻거나 그것이 밝혀져서 어떤 식의 결과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갈등이 있는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저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가족 내에 굉장히 많은 그런 비밀들이 있고 괴물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이 가족의 공동체, 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묻어지는 것들이 저한테는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바람 자체를 뭔가 비판한다거나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저는 뭐 남녀를 떠나서 되게 이성의 제도 결혼 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 그런 거는 사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왜 작동하는지가 저한테는 이 벌스에서 이 가족 내에서 어떤 식의 비밀들이 계속 작동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서로가 합의하에 암묵적으로 이렇게 처바가 났는지 예를 들어 바람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식의 가정폭력 같은 것도 그냥 우리 가족의 이 공장을 위해서 공장 가동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고 싸우지 마 이러면서 그냥 저쪽에 밀어놓잖아요. 그런 이성의 가족제도 안에서 가부장제 안에서의 그런 비밀이나 괴물들이 다뤄지는 방식이 더 저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감독님과 어머니와 관계에 있는 시면, 바람 피는 아버지라는 표상 이런 걸 설명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약간 저는 각각 감독님이 그 바람난 아버지를 그리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경미 감독 같은 경우는 욕망의 대상으로서 사라진 아버지가 존재하는 되게 뜨거운 관계라고 한다면, 윤가은 감독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바람이 상징하는 가정의 붕괴를 어떻게 아이들이 다시 쫌매려고 노력하는가라는 아이의 고군분투의 재현으로 간다면 김보라 감독님 작품에서는 확실히 전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에서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들이 사라진 아버지를 붙들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사실 은희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이고 이건 나버리고 오히려 훨씬 더 어머니를 붙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더 강조하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많은 여성 감독들 영화 중에서 또 요즘에 특징이라고 얘기되는 우는 남자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벌스만 봤을 때 저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그리고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묘사다라고 생각했는데 김지용을 봤더니 또 남편께서 우시고 그런데 소문을 아직 못 봤는데 윤희에게라는 영화에서 또 남자가 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는 남자를 그릴 때 어떤 생각이셨던 건지 그리고 이렇게 자꾸 우는 남자가 겹쳐 나오는 현상은 사실 창작자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겹쳐서 나오니까 제가 솔직히 내 방식이 진부했나? 되게 고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조차도 설마 이 사람들한테 면죄부 혹은 막 그거를 막 미화하는 거였나? 아닌데 그건 아니었는데? 라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되게 이게 막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 그 영화들을 못 봤지만 근데 어쨌든 저만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주변의 남성들을 봤을 때 한국 남성들을 봤을 때 특히나 되게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안 우는데 엄청 한 마리 짐승처럼 우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네 그게 근데 사실 그렇게 우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좀 이해되는 것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억눌린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 표현이라는 게 자유롭고 물처럼 흐르지 못하면 저렇게 짐승의 형태로 울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당연히 아이고 찌질하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홍인간의 정신으로 널리 이렇게 이롭게 명상을 하는 네, 그 명상자의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저희 언니 결혼식 때 저희 아빠 엄청 진짜 막 정말 미친 듯이 우셨어요. 그래서 신부 들러리 분이 내 평생 몇십 년 신부 들러리 했으면 저렇게 우는 신부하고는 처음 봤네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엄마 되게 쿨하세요. 그래서 에휴 야 니네 아빠가 지가 잘못한 게 죄책감이 들어서 우는 거라고. 앞으로 잘 살 건데 뭘 우냐고. 뭐 그냥 되게 담담해. 엄마는 아예 우시지도 않았어요. 알아서 잘 살 건데 뭘 울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근데 정말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 더 우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되게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에 대해서 저는 그걸 목격을 하면서 이제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었고, 근데 어린 시절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아버지가 저를 위해 울어줬던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부장제의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뭐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저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연민의 시선이나 혹은 아유 뭐야 왜 자기 감정에 취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날카롭게 하죠. 그때는 그냥 어리니까 나를 사랑하네? 이러면서 되게 우쭐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기분 좋았던 마음을 벌새에 넣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가부장제의 화신이 자기의 연민에 빠져 오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게 찌질하고 바보 같아 보여도 이 은이라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우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빠가 잘 사랑해주는 것 같아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아이 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했을 때 머리로는 이 사람이 찌질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감정으로는 은이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빵찍거리기라도 이렇게 잡으려는, 이렇게 발견하려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계속 찾는 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묘사를 하고 싶었었던 것도 있고, 사실 시나리오집에서는 많이 드러나는데 수희가 화성 흉터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장광설로 우리가 창신동 살면서 뭐 수희가 이렇게 나 때문에 흉터를 입었다. 그러니까 장사하느라 바쁜데 그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수희가 흉터를 입어서 수희가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아빠가 막 회한에 찬 독백을 긴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사실 편집에서 삭제가 되면서 그 울음의 의미도 되게 희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울음이 이 아버지는 죄의식을 갖고 있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큰 딸의 그 흉터가 큰 딸을 비행하게 하는 그런 이유였다고, 큰 이유였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작은 딸의 막내의 흉터가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또 느껴져서 우는 그런 맥락이 사실은 제일 컸는데 그게 많이 사라져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네. 지금 감독님 얘기해 주신 것 안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자전적인 요소가 영화에 들어있다라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은이라는 캐릭터가 감독님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일기장을 또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대사가 온 것도 있고 이렇다는 인터뷰도 봤었는데, 은이라는 캐릭터가 그렇다고 해서 김보라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굉장히 감정이입이 돼서 이 장면에 은희는 정말 나갔고 어떻게 분리가 안 되는데, 또 어떤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 객관화해서 나의 캐릭터로서 대할 수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어떤 장면에서 은희는 도저히 나 분리할 수가 없고 어떤 장면에서의 은희는 내가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은 벌새를 보면 그냥 은희는 은희거든요. 이건 그냥 영화로서 바지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아예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이 벌새라는 영화가 나라는 사람에게서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촬영 전, 그러니까 거의 뭐 시나리오가 중고를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그 분리가 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트리트
파트만트 쓰고 시나리오 초고 이럴 때는 되게 분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쓰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감정들이나 깊은 감정들은 당연히 제 거 같다고 느꼈었고요. 그리고 사실 창작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탐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 유년기야 어떤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근데 그게 꼭 유년기의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소속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열망,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욕망은 청소년 은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여전히 저에게도 있거든요. 저도 계속해서 정말 그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거죠. 항상 그 여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외에 이런 시나리오의 얘기들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극화되고 허구적인 어떤 구조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엮여 있다? 이게 너무 밀착돼 있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악플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이 벌새와 관련해서 그 막 왓챠 이런 데서도 막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근데 신선하다. 신선하다기보다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되게 이제는 내가 이게 정말 분리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거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게 되게 저도 신기했었는데, 그래도 이 벌새를 봤을 때 가장 좋았던 장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았던 장면은 다 진짜 제 삶에서 가져왔던 장면도 있지만 결국은 제가 이 영화를 위해 가장 주안점을 뒀던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수대교 보러 가는 장면이라던가, 은희가 영지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혼자 돌아오는 길에 그 표정, 되게 묘한 표정? 이런 것들은 내 현실에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늘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대교를 보러 간다는 건 어떤 식의 직면을 하는 거잖아요. 상처와 절망과 붕괴가 일어나고 난 후에 직면을 하는 그런 것들은 늘 제 삶에서 중요한 과제고, 또 영지와 되게 충만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식의 슬픔, 또 심연을 느끼는 것 역시도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순간에 은희가 그 밤에 혼자 느꼈던 표정처럼 어떤 식의 심연을 항상 느끼거든요. 이거에 항상 제가 희화를 좀 하려고 해요. 너무 진지해지지 말자. 근데 실은 일상에서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심연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꼭 내가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영화 속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감정선을 깊게 느끼고 있어서, 그런 감정선적인 측면에서 저는 벌써 굉장히 아직도 느끼고 있는 장면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영화는 이제 영화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저 진행자인데 정신을 놔가지고요. 이 영화가 2시간 20분처럼 안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감독님 벌써 한 40분 얘기하셨는데 40분처럼 안 느껴지는, 아니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이 남아있지만 일단 객석에 계시는 분들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질문을 받아서 이제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기 앞에 계시는 분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춤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오늘도 다시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아버지가 우는 장면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실은 그 큰딸의 형사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울었던 거라고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장면은 성수대교가 붕괴된 날에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오빠가 우는 장면이었거든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괴물같이 느껴졌던 캐릭터가 오빠라는 캐릭터여서, 그 은희가 저녁 식사하다가 아빠 저 오늘 박선우한테 맞았어? 이런 말 했을 때 그 언니랑만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언니도 오빠에게 맞았구나. 그래서 이 자매만이 그 아픔을 공유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빠도 그런 점에서 죄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운 거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리 오빠의 이름은 대훈이입니다.
선호 막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가장 안 울 것 같은 사람이 울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게 대운이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설정상으로는 수희가 이제 첫째라서 수희한테까지 뭐 그 둘째인 대운이 폭력을 가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수희는 당연히 은희를 편들어주는 그 지지하는 면에서 그 눈빛을 보내는 상황으로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배우가 어느 순간 되면 감독도 알지만 배우가 영화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대운이 역을 실제로 했던 상현 배우한테 물어봤는데 되게 미안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누나한테. 그러면서 실제로 좀 즉흥 연기를 해봐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촬영장에서 누나 미안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누나가 있는데 누나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또 있다는 얘기를 또 나눠주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뭐 가족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조금씩 죄의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훈이 같은 경우에도 뭐 은희한테 못하는 대훈이가 누나한테 또 잘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 가부장제 또 2인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권력을 막 누리면서 누나고 뭐 동생이고 그런 어떤 홀대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태도로서 그것이 이제 누나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으며 그래서 그런 많은 생각이 들었던 날 하루의 끝에 저녁에 긴장이 풀려서 오는 눈물일 수도 있고 누나가 살았지만 사실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저녁의 느낌을 모두가 다 진 패잔병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그 저녁 식사 시간에 대훈이가 우는 게 되게 적절할 것 같았어요. 죄의식, 안도감 그리고 이상하게 풀리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슬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에게 또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씬의 주인공은 수이니까 그래서 와이드샷 게다가 또 뒷모습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네. 사실 저는 영화 처음 봤을 때 대훈이가 우는 장면을 보고 느꼈었던 건 뭐였냐면 안도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도감은 그러니까 모든 기대가 지금 대훈에게 가 있는 집에서 그러니까 누나가 사라졌을 때 자기한테 훨씬 더 많은 기대와 프레셔가 올 거다라는 어떤 공포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도감일 거라고 해석한 저는 너무 대훈을 괴물로 만들었던 걸까요? 근데 저는 사실 GV 하면서 되게 또 조심하는 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면 모든 사람의 영화라서 되게 많은 해석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해석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대원하게 떨어져서 우는 거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가 그 시기가 한참 대원하고 합격 발표 시기다. 근데 저 그거 다 맞다고 생각해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개로 해석해 주시면 더 좋더라고요. 네. 네, 그 뒤에 또 아까 손 드셨던 분 누구셨을까요?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최근에 그 가족이라는 그 최초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이자 사회체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적어도 한국 사회의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는 안 봤지만 이 영화가 제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가족이라는 것을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감독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디서 보니까 어떤 관객분이 그러셨다면서요. 이 영화에 나오는 가족이야말로 한국 사회 정상 가족이다. 네, 저 진짜 그 얘기가 되게 정확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정상 가족. 사실 우리 집안 다 콩가루 집안 같고 다 따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둘러보니 다 콩가루네? 호호호 했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가족이 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다라고나 아니면 가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로도 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혈연가족이 다다라는 결론은 아닌데요. 저는 어찌됐건 혈연가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명제는 좀 반대를 하고
이 영화에서도 그 혈연 가족이 최고지. 막 엔딩에서 우리 가족 최고 뭐 이런 느낌으로 안 끝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인터뷰에서 이 벌새와 관련해서 저희 개인적인 가족에 대한 얘기도 나눴지만 내가 가족을 사랑하게 된 건 이 사람들 내 혈연이서가 아니라는 말을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었어요. 전 이 사람, 저희 가족을 되게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할 만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더 이상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죄의식을 심어주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마음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지 혈연이어서 결국 우리 가족이 최고지 이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게 어려운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들릴까에 대한 것도 되게 고민했었는데 이성의 가족 제도가 굉장히 균열이 많다라는 생각은 정말 잘하면서 많이 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균열이 많고 정상적인 가족이 없는데 다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심취해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떤 식의 집단 망상, 집단 환영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집단 환영에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가족들이 되게 건강할 수 있을 텐데 엄마는 엄마의 역할, 아빠는 아빠의 역할, 자식들은 자식들의 역할 이것들이 되게 굉장히 모두를 아프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거기에 복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장되는 아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매장되는 아이들이 있고 괴물이 있는데 그것에서 좀 자유로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근데 그건 되게 이성애와 가부장제가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만들어가는 자본주의와 플러스 그래서 본질이 되게 힘들게끔 만드는 가족 구성원들 가족 제도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가족 내에서 서열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사랑이랑 이런 걸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남매 중에서 누가 가장 공부를 잘하거나 누가 제일 사회적 업적을 많이 만들었냐 이런 것들 역시도 가족 내에서 굉장히 작동되는 어떤 기제인데 그냥 결국 본질로서 존재하는 거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꼭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그 대학 공동체라던가 어떤 식으로 좀 다양한 방식의 가족이 형성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버틀링거의 가족 세우기 워크숍을 되게 오랫동안 들었었거든요. 몇 년 정도. 가족 세우기 워크숍이라고 하면 되게 이성의 가족 최고 뭐 이런 이름으로 들리는 워크숍인데 좀 번역이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 가족 내에 트라우마가 어떤 식으로 되물림되는지 그래서 그 몇 대에 걸쳐서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그 밑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밑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도사리는지 작동하는지 그 근원적인 가족의 트라우마 그 선대 때부터 내려오는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워크숍인데요. 그런 거를 제가 했던 이유도 사실 뭐 벌새라는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가족에게서 받는 그 상처가 너무나 크다라는 걸 되게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혈연 가족이 제일 중요해로 귀결은 안 되지만 하고 싶진 않지만 이 원가족으로부터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재 지니고 다니는 많은 짐작 그리고 끝나지 않은 비즈니스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원가족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된다는 걸 느꼈고 그거를 좀 저도 치유하려고 그런 워크숍도 듣고 많이 그랬었는데 결론이 안 나네요. 그냥 본질적인 사랑을 주는 게 원가족이 됐을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다면 어떻게 내가 그 원가족을 벗어나서 지금의 다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정말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원가족과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냐 저는 그쪽을 택한 건데 이거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제가 몇십 년의 작업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식의 사랑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만들 것은 정말 개개인의 차이인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더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벌새라는 영화에서 가족은 만악의 근원도 세계의 해답도 아니고 은밀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고 그 조건이 사실 굉장히 폭력으로 점철된 사회이기도 하지만
은희가 돌파해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가족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회에서 경험되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딘가는 등비빌 구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채소 단위가 필요한데 한국 사회는 유일하게 이 채소 단위가 혈연 가족으로 상상되기 때문에 그 혈연에서 계속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방식의 관계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면 가족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완전 지배하고 있는 상상력이거든요. 이 상상력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아유, 네, 그렇죠. 제가 너무 네 저기 왠지 너무 아주 네 부탁드립니다. 저분 받고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유리가 다음 학기에 만났을 때 시나리오 집에서는 그 남자애랑 같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시나리오 집을 봤을 때 유리가 동성애에 대한 억압을 겪었거나 아니면은 이성애에 대한 학습을 해서 그렇게 변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영화에서 어느 몇 장면을 바꾸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유리가 동성애를 한때 추억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어서 혹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시나리오에서 바뀐 장면들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유리랑 은희는 되게 진한 키스씬이 있었어요. 되게 딥 키스씬. 근데 그게 삭제가 되면서 많이들 막 이게 우정 아닌가? 그냥 뭐 엑스언니의 우정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둘의 사랑은 저는 당연히 퀴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리가 뭐 뒤에 정체성이 어떻게 됐을까는 사실은 우리 지환이한테는 그 질문 하지 않잖아요. 지환이가 게이가 됐을까? 라는 질문 안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유리는 지금의 정체성을 가져갈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질문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성애자인 지환이가 앞으로도 쭉 이성애자일 거라고 그냥 당연히 가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남자애랑 다시 학기 지나서 남자애랑 데이트하면서 가는 걸로 했다가 그게 마치 유리가 정체성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 혼란을 줄 것 같아서 여자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친구가 새로 생긴 여자친구인가요? 라는 그런 궁금함도 드러내셨는데 그건 알 수 없죠. 네. 네, 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막 언니 곧 지난 학기잖아요.를 너무 사악한 대사라고 막 유리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유리가 끊임없이 은희에게 이렇게 구애하고 어필하고 그래서 은희가 심지어 노래방 가서 엄청 막 사랑은 유리 같은 거 해놓고 나오자마자 남자친구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럼 저는 유리가 품었을 그 고통, 예, 분노. 그래서 언니한테 그렇게 한 방 먹이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유리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줬고 그리고 또 그게 정중하게 가잖아요.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고 싶나? 그러면서 가잖아요.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거든요. 서로 되게 즐겁게 데이트해놓고 이 아이한테 이렇게 돌아서는 걸 봤을 때 그래서 그래서 참고 다시 병원으로 왔다가 이제 은희의 태도에 어떤 식의 마음의 정리가 조금씩 있었겠죠. 마음 안에서. 네.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한 사람은 떠나는 것도 확실하다고 저는 유리는 그냥 그런 캐릭터로 후회 없이 생각해요. 사랑하고 네. 떠난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분이랑 먼저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 안경 쓰신 분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본 건데 처음 봤을 때 가장 슬프다고 느꼈던 장면이 맨 마지막에 애들이 수학여행 뭐 해나우스 가려고 준비하는 장면이었거든요. 혹시 그 장면에서 은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처음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했을지. 그냥 선생님의 편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막 처참한
처참하게 상실이 있고 나서 어딜 또 가게 되거나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 그 되게 처참한 건 여전히 마음에 있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식의 되게 후련함도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식의 그냥 모든 게 다 죽고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느낌? 그런 것들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영지가 죽었어도 그 편지의 구절이 이렇게 영화에 흐르는 것처럼 그 영지가 남긴 것들이 은희 안에서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었어요. 네. 네. 감독님 세 번째 작품의 SF가 영성에 대한 SF가 될 거다. 두 번째 작품은 뭐가 될까요? 두 번째 작품은 제가 쓰지 않은 시나리오를 되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참 또 그러면 좋은 시나리오를 만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정말 또 신의 뜻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막 좋은 시나리오 얻을래 이런다고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연락 많이 오지 않으세요? 네. 막 엄청 막 이건 아니지만, 오는데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걸 좀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작품 어떻게 부르실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벌새라는 작품 자체는 한국 영화 스크린에 잘 흐르지 않았던 소녀의 시간이 흐르는 작품이었고 그게 저한테 정말로 고맙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화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한 학생분이 벌새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는 시간의 클로즈업을 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이 영화를 잘 설명하는 한 문장이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녀의 시간을 다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소녀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은 관객들에게 느끼게 해준 정말 시간의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작품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감독님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새로운 답변을 오늘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오늘 오신 분 중에 너무 또 눈에 익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 또 얼마나 또 지루할까 싶어서 오늘은 정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근데 또 얘기가 되게 길어진 거 혼자서 나도 모르게 되게 혼자 많은 얘기를 계속 혼자 길게 주줄주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밤늦은 시간에 너무 피곤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또 자괴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또 벌새가 거의 이제 조명 이제 끝날 때가 되는데 또 보러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또 오늘 되게 자주 오신 분들의 얼굴도 보여서 이렇게 늘 벌새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드디어 손희정 평론가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게 돼서 그리고 또 날카로운 질문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관객분들에게도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또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13만입니다. 조금 더 고픕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입소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was the first day of December. We were drinking on a bender. There's not much I remember.